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금리와 실적, 고용 이 세 가지에 온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회의가 곧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금리의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이런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이번 주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죠. 자, 우리 시장은 어제 모처럼 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우리도 금리, 실적, 고용 이 세 가지를 좀 대기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러한 신호를 보게 된다면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7월 그래도 마무리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래도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종별 순환매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을 어느 때보다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전략과 또 종목들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한 번 더 저희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또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부각됐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제 개정안 발표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이어질지 예측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톡에서는 KB 장지철 박사와 함께 이번 주에 이제 곧 시작될 FOMC 회의 그리고 일본과 영국에서도 중앙은행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금리 결정들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S&P 500,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제한되는 흐름이었고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는 하락하면서 최근 순환매 현상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빅테크의 실적, FOMC 등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에 들어간 흐름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 섹터의 탑픽을 종전의 포드 대신 테슬라로 교체하면서 테슬라가 5.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 하락하였던 알파벳이 1.5% 반등해주는 흐름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적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가 9거래일 만에 상승하였습니다. 장중 1000포인트 상승을 좀 웃도롭기도 했는데요. 중화권 증시 역시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시총 상위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증시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아시아 증시도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이틀째 반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7월 FOMC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포착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
현대차, 세트리온이 4% 넘게 오르며 업종별 매수세가 번갈아 유입되는 수단매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증시를 주도하던 반도체 등의 인공지능 관련주의 강도가 약해지자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매도한 외국인이 배당주, 조선, 바이오, 방산 업종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대 주도 세력인 외국인의 선택이 당분간은 섹터별 순환매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움직이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계속 조절하다 보면 큰 수익 없이 고점 매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대왕고래와 같은 테마주도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 고려하셔서 변동성 장애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이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상승할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분이 또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지요. 먼저 신리섭 위원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200조 원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B세포가 과도하게 활성돼 있다는 것이 질환자의 특징인데 치료를 위해 두 가지 세포를 모두 치료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먹는 약부터 바르는 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쪽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신리섭 위원님과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위원님, 최근에 제약 바이오 흐름이 좋아요. 뭐 HLB는 뭐 한번 갔다가 꺾였고 알테오젠도 계속 또 쏘고 있고 비만 치료제 분야도 시세가 분출이 됐고 어제는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이제 뭐 다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미국 종목 중에 에브비가 있습니다. 네, 에브비. 엘러간을 또 갖고 있죠. 보톡스의 원조. 그래서 미용과 제약 바이오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에브비. 차트도 진짜 안정적이고 좋죠. 자, 에브비의 지금 대표적인 휴미라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찍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느닷없이 블랙스완으로 화이자의 그 코로나 치료제가 그렇죠.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잠깐 1년 딱 찍고 바로 은퇴를 하시고 그 자리를 머크의 키트로다가 차지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10년 연속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에브비의 휴미라는 특허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브비의 휴미라의 그 전설의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9번 연속은 거의 우리나라 양궁 10연패 맞먹는 기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에브비가 남긴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다른 데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데 병사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적응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 세포가 돌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해 버려서 생기는 게 대부분의 질환이라 네. 적응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브비 휴미라도 20개 넘는 적응증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걸 다 방어를 치기 때문에 물질 특허 하나 만료가 됐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비가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바로 그 에브비의 휴미라를 모델로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에브비의 자리에 가야겠지. 뭐 물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적자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사적인 지원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적절히 하면서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코오롱 티슈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게 자기 혼자 끝까지 해서 어떻게 깃발을 꽂아보려는 그 욕심에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자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좀 잘 가꿔서 임상 1상이나 2A, 2B상 정도 진행해서 적절하게 잘 넘겨서 마일스톤을 받아서 또 추가 연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신약을 꽂아버리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K제약바이오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이고 혹은 방어적이고 혹은 그쵸. 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바뀌었어요. 잘 말하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엔 더욱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큰 거는 사실인데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현명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두 군데가 뚫린다고 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도 아마 요 섹터가 테마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뭐 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거죠. 알테오젠 같이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다던가 펩토론 같이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그 복용 기간을 늘려서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HLB와는 또 다르죠. HLB는 위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로 이제 같이 병용요법으로 해서 세계를 뚫어보려는 그 신약의 욕심이 있는 기업이고 지금 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암과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크게 나와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항암제 쪽이 있고 비만 치료제 쪽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은 아직까지는 좀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바이오 중에 또 자가 면역 질환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웅제약과 그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가 있겠죠. 한올바이오파마는 전거래 5%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을 시도했고요. 36,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자가 면역 치료 시장인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좀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12일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다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느덧 94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피즈치바에 대해서 유럽 출시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전일에도 강한 상승 보였고요. 5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5%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대표적인 게 램시마 SC겠죠.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로서 꾸준한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C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7월 9일에는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을 성공한 뒤에 지금 신약 발굴을 위해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 시즌이 되게 된다면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반응이 좀 나온 종목들도 있었는데 자, 그럼 신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위원님 어제 저는 궁금한 게 삼바나 셀트리온도 자가 면역 질환 모멘텀 받고 올라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나요? 삼바나 셀트리온은
사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던가 네. 셀트리온 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기 때문에 분야를 달리 가져가야죠. 예, 이쪽이랑 같이 엮이면 엮일 수도 있지만 걔네는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네.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오 베터로 신약이 되면 뭐 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램시마 SC처럼. 근데 이제 대부분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니까 복제약으로 두 개를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지금 한올 가장 바이오 앞서가고 있죠. 네. 자, 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K바이오가 임상 삼성에서 무너지는 그 무덤도 목격했고 시체들이 질비한 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네. 현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유명하게요? HL161이죠. 네. 한올이니까 HL이에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의 161 이게 프로젝트 명이고 네. 이 지금 요 물질명은 바토클리맙입니다. 이게 적응증이 많이 있어요. 지금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암병증 앞에 이 두 개가 가장 임상이 활발한 질병 적응증들이고요. 적응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증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 아까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은 뒤에 바이오 시밀러를 노린다고 했죠. 네네. 만약에 이 오리지널이 이 출시가 되었는데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그럼 뒤에서 치고 들어오려면 이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다 임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상선 암병증, 그다음 온난항체 용혈성 빈혈, 뭐 이거 용어는 어려우니까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병증, 그레이브스, 네. 그레이브스병, 면역 혈소판 감소 등 시신경 척수염 뭐 이렇게 있는데 7개에서 8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눴느냐? 적절한 시기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죠. L5죠. LI는 라이선스 인으로 들여오는 것이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라이선스 인을 하는 업체기보다는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업체죠. 내 것을 넘긴 다음에 마일스톤도 받고 나중에 그게 출시가 되면은 수수료도 받는 거예요. 로열티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의 글로벌 판권을 라이선스 아웃을 2017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대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파이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파이를 100% 채우려면 자기가 끝까지 가서 깃발을 꽂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꽂는 게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근데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망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고 네네. 지금 바이오 기업들 보세요. 보통 5년까지는 봐줍니다. 5년까지는 영업 적자를 봐줘요. 6년까지 영업 적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랑 전혀 관계없는 꽃 배달 가게를 인수하고 빵 가게를 인수하고 네. 장례식업을 인수하고 이렇게 버티는 기업들이 많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에 넘겨서 이뮤노반트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아까 전에 그 앞에 두 개가 적응증에서 가장 임상이 활발하다고 했죠. 중증 근무력증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네.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병증 임상이 이 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을 두 개로 나눴어요. A랑 B로 전기 후기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데 후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가 2025년도 1분기 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뮤노반트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그럼 마일스톤이 많이 꽂히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FDA 허가를 받아서 신약이 나와버린다. 네. 그럼 이제 로열티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화권에는 하버 바이오 메드에다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 나머지 일본과 국내 권리는 한올 바이오 파마에게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파트너사인 하버 바이오 메드는 어디에 진행했느냐? 다 HL161입니다. 물질명은 바토클리맙이고요. 중국 내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 완료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임상이 끝나서 그 임상 결과를 우리나라의 미국의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데다 냈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르고요. 마일스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렇죠. 올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서 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촘촘히 박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여러 갖다 놔야 놓고. 계속 분기별로 찍히겠죠. 그걸로 쌓이고. 또 연구를 해서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계속 찍히는 거를 촘촘히 하면은 재무제표가 플러스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바이오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실적 가이던스 좀 살펴보니까 올해 한올바이오파마 실적 전망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기대감과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올바이오파마를 한번 살펴보자. 자가면역 질환 일단은 대표주로 꼽아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또 곽유정 파트너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동아 ST 가지고 동아 왔고요. ST? 네. 우리 또 소장님이 지금 새로운 또 테마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지금 바이오 산업이 4대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쵸? CDMO랑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 베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네 섹터 내에서 지금 뭐 테마나 섹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작년에 임상 3상까지 마치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품목 허가를 지금 다 획득이 된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응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명이 우스테킨 우밥이죠. 판상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등등등 또 많은 적응증들을 네.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스텔라라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품목허가 획득해서 이제 판매 지금 나서고 있는 중에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간 23조에 달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 17조 원 규모, 그러니까 스텔라라 시장 중에서도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을 뚫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품목허가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품이 또 성장 호르몬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또 어떻게 우연히 기회로 모임에 갔는데 어머님들 요즘에 최근에 이제 40대, 50대 네. 이제 자녀 이제 아이들 10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네. 성장 호르몬 그 제 하나 맞추는데 몇백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180 이상 넘지 않으면 아이들도 이제 왕따 당할 수 있다고. 180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맞추는 게 거의 트렌드가 됐다고 했는데 동아 ST 쪽에서 실제로 매출액이 과거보다 지금 엄청나게 그래요? 늘어는 상황이라서 연매출 지금 거의 1,000억 원을 지금 돌파를 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 ST 그 전문 의약품 매출의 한 26%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 탄탄하고 지금 파이프라인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 ST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 ST와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된 또 새로운 테마라든지 이 분야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두 종목 다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보다는 주가 상승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러니까 또 위치적인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 선정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이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다음 달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시추 지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현주의 시작 월요일에 또 대한고래 관련된 이슈 테마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죠. 자,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자,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아람코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석유 국영 기업인 이제 아람코뿐만 네.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국영 기업인 에니까지도 지금 투자 설명에 참여했다라고 네. 해서 지금 해외 기업 역시도 이번 이제 시추 탐사에 같이 함께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볼 진짜 수가 있을 것 가능성이 있어서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전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검증 관련해서 네. 지금 참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20%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20%면은 꽤 평균적인 이 시추 높은 쪽에서는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렇게 대형 유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술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경험이 많이 네, 지금 그렇죠. 부족하기 경험은 때문에 해외 이런 기업들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조강권, 조강료에 대한 네, 그 부분이라고 얘기 볼 좀 수가 있을 것 나오더라고요. 같습니다. 현행
은행에서는 지금 12%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생산물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12%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가서 시추도 하고 탐사도 하고 또 생산물을 가지고 온 경험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지고 오는 양 자체가 30%밖에 되지가 않고요. 보통 해외에서 떼가는 게 한 80%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12%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금 좀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서 이제 우드사이드 쪽과도 같이 함께 그 탐사했을 때 네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나눴냐면 50대 50으로 나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강권을 이제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제 12월의 첫 시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독자적으로 100% 지분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이후 이제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 기업과 협업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테마가 하반기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갈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1월에 첫 시추곡을 들으시빈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제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12월부터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이전에 한 2, 3개월 전까지는 또 국내 테마 관련 종목들이 또 주가 상승세에 변동성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디데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아람코나 애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해외 유수의 또 기업들 역시도 또 협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해외 지금 투자은행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 말부터 투자 절차 주관사를 네, 선정하는데 주관사 입찰까지도 결정한다면서요? 지금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강권에 대한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3차 시추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대한거래 관련해서 단순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좀 끌고 가면서 추세적으로 대세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올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테마가 석유, 가스, 에너지, 시추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부 섹터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추 시점이 올해 말에 지금 다가오는 만큼 시추 관련 기업들이 특히나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한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어제 또 부각이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제 좀 움직였거든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제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에 들어선 종목이 한 4종목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종목이 동해 가스전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관 기업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44,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과거 동해 가스전에 참여 이력 사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52,000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섹터 내에서도 피팅과 밸브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화성 밸브 같은 경우는 1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2,000원 선을 돌파했고요. 전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SI리소스를 보게 됐을 때 상한가에 올라서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200억 원대에 불과하고요. 규모 자체도 동전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도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왕고래 관련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어떻게 종목 선별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거래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봤는데 어쨌든 너무 시총 작은 종목들도 있고 변동성 심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한거래 프로젝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뭐 골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포스코 왔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네네. 이제 if였었잖아요. 만약에 네. 이게 생산성
가능성이 있고 지금 경제성이 채굴이 발견된다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괄 밸류체인을 담당할 수 있다. 총괄한다. 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시추 관련해서 탐사, 개발, 생산 모든 지금 이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추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가장 대장격 섹터 내에서는 대장격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서 경험이 있죠? 지금 포스코인터가? 미얀마뿐만 아니라 네. 인도네시아나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관련해서 개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나 지금 미얀마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발 산업은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이게 정말 이제 발견이 됐고요. 가스전이 발견이 됐고 그거를 탐사, 시추, 개발까지 해서 2021년도부터 투자금을 전부 다 지금 회수를 한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4단계 개발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 이제 프로젝트 관련 이제 기업들과 같이 함께 또 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 최근에도 이제 4단계 돌입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이제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이제 6월 21일에 열린 동해 가스전 사업 이제 비공개 전략회의에 참여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이런 관련 이력이 있는 또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참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추하게 되면은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들 동해 이런 가스전 관련 종목들 보면 거의 다 뭐 가스 밸브 만드는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가스 밸브도 역시나 시추랑 같이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지금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추 쪽에 직접적인 이런 이력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얀마 쪽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자면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처음부터 지분을 한 50% 좀 넘게 가지고 갔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크네요. 네, 에너지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거의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금 미얀마 가스전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 호주의 자회사 쪽 있는데 체넥스 에너지를 통해서 육산 가스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연방정부의 환경 승인도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2025년도까지 3배 정도의 증상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사실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많지만 에너지 사업 부문의 이제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조선 섹터도 지금 굉장히 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박들을 이제 댈 수 있는 LNG 터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LNG 터미널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현재 걷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LNG 터미널 임대 사업 역시도 수요처 확보한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 있기 때문에 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고요. 또 과거 우리 한국에서의 이런 동해 가스전도 과거에 함께 참여한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관련 이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쨌든 최근에 47,000원대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렸고요. 자, 신일섭 위원님은 그러면 이제 대한고래 관련 쪽 테마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대기업을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저는 중소형주, 작은 거? 소형주. 네, 화성 밸브입니다. 밸브, 예. 자, 지금 피팅 밸브가 워낙에 좋죠. 그렇죠. 일단 용접용 피팅, 태광 성광밴드가 투톱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BMT, DK라 이런 게 개장용 피팅이거든요. 우리 개츠키의 나침반 같이 이제 시계 같은 바늘 달린 거 그런 것들. 거. 예. 그리고 화성 밸브는 이름에다 있듯이 밸브. 우리 이제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름 휴가 때 항상 나가기 전에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밸브 잠궜나 확인해. 도시가스 밸브 가스 잠궜나. 밸브요? 그런 가정에서 쓰는 그 조그만 손잡이 달린 거부터 보통 주황색, 오렌지색이죠. 아니면 정말 아까 전 공장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그 돌리는 거. 선장님이 마도로스가 돌리듯이 이렇게 큰 걸로 되어 있고 어쨌든 잠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다 필요하냐면 지금 그 대왕고래가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라서 그걸 한 거거든요. 지구상에서. 공룡이 이제 멸종했으니까.
가장 큰 많이 있다고 해서 예측이 된다고 해서 한 건데 거기가 이제 석유보다는 가스예요, 가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LPG가 뽑아져 나온다고 하면 LPG가 들어올 때 우리는 무조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배분해 주죠. 가스주는 솔직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지금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틀리죠. 저희 집도 틀리고 친구네 집도 다 틀려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배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가스를 사용해서 밥도 짓고 온수도 사용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밸브가 다 필요하고 피팅이 필요하고 크기의 차이나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이나 가스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소형주로서 조금 그 움직일 여지가 있다. 지금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16,000원 부근이 이제 2018년도의 고점이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은 RSI상 75.90 과열지표상 과열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프로젝트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로드쇼 물론 그 투자 설명회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왔는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경중이 중요하긴 하나 어쨌든 유력 기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투자 설명회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전고점을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전고점을 목표 주가로 해야겠죠. 그래서 16,000원 부근까지 어떤 슈팅 요거를 기대해 보고 대신에 아까 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대형주 1등주가 먼저 가는 걸 보고 장그래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 저기 있잖아요.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거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1등주의 흐름을 보면서 소형주도 대왕고래가 가야지 피라미드들이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대왕고래고요. 여기는 약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성밸브까지 어쨌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뭔가 계속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가 반응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서 저희도 수익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한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고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에는 이제 안개는 거쳤고 활주로만 달리면 된다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겠지만 유의미한 서프라이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완제기 수출이 182%,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있는 목표 주가 상향인데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완제기 수출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제기 수출 매출은 1,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YOY에서 180% 넘게 증가세가 있었는데요. 일단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FA50, 2026년부터 초도 물량이 공급되는데 이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라크의 공군 기지를 재건 중인데 이 프로젝트도 장기간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었고요. 기체 부품 부문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업체에 한국항공우주가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2분기에는 보잉의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버스나 엠브레이어 같은 다른 항공기 업체들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증권에서는 GPM이 14.9%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도 평가했는데 GPM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처럼 이익률을 따지는 지표인데요. 14.9%로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내수 사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수출 사업에서는 이익률이 20% 전후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항공우주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충당금 부분도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항공기 부품을 의미하는 기체 부품 사업도 항공사업이 이제 코로나 영향을 거의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하죠. 중동향 수출 계약이 올해 안에 체결됐을 때는 실적 가시성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전날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7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지난 5일 동안 1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네요. 5만 5천 원 가까이 가면서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비교해서도 향후 1만 5천 원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하나증권의 포인트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오션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죠.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이 사야 할 때다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을 보시면 9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쇼크인데요. 시장에서는 약 180억 원가량의 흑자 전환이 있을 걸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2조 5천억 원대로 컨센서스에 대략 부합했지만 96억 원의 적자 전환한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실적은 뒤로 하고 앞으로를 내다보며 매수할 때다라고 총평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4만 1천 원의 기존 수준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물론 이번 실적 발표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 조선 업체들은 일제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조선주 가운데 유일하게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같이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 이유, 물론 한화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수주 영업이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블록 제작이 지연됐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이 블록이라는 것이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들어가는데요. 선박 건조의 선행 공정이다 보니까 블록의 제작이 딜레이되면서 컨테이너선 수주 물량의 대부분이 납기가 지연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상선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2분기 적자였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의 매출 비중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이 하반기에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면서 3분기 상선이 흑자 전환할 걸로 내다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2024년 VLCC도 착공하면서 내년이 되면 경쟁사들 대비해서 수익성의 차이가 좁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한화오션의 주가를 괴롭혔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봤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물량 85%가 출회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하반기에 더 강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의 함정에 대해서 MRO 유지 보수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모멘텀이 하반기에 남아 있는 부분 또 여기에 더해서 상선과 해양 부문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특수선과 플랜트는 실적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면서 조화를 이룰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수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그동안 주가가 좀 눌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행 물량이 지난 한 달 동안 주가를 좀 괴롭혔는데요. 4만 1천 원까지의 목표 주가까지는 그래도 약 1만 원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일단 금일장 한번 장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요. 최근 단기 급락으로 저가 매수 유인이 점증하고 있는 만큼 상기 빅 이벤트에 돌입하기 전 30일에서 31일 이 거래일 동안 주요국 증시는 가격 하방 압력을 받기보다는 단기 박스권 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의 빅테크 등 낙폭 과대주 반등, 미 국채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외부 여건 속 밸류업 프로그램 및 실적 시즌 기대감에 힘입어 1%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금일에는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주 중반 이후에 대형 이벤트를 둘러싼 대기 심리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하나시스템 등 개별 실적 이슈에 따라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전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티몬 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티메프가 부도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테마가 확산되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최근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티메프 관련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예스24, KCTC, 동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고래가 가스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석유공사 사장이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고래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말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분할로 접근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테마입니다. 관련주로는 화성, 밸브, DK락, 넥스틸 등이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모디 인도 총리가 매달 우크라이나 첫 방문을 시작합니다. 재료의 신선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나 이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주의를 요하고요. 관련주로는 SY 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데모 등이 있고 마찬가지로 해리스 관련 또한 비슷하게 재료의 신선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장에는 최우선적으로 티메프 관련주 한번 보시고 뒤따라서 대한고래 관련주 위주로 시장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로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 장 출발이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7월의 거래일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FOMC 회의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런 것들,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쉬어가면서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아마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에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 같은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세, 그리고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게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좀 가지고 오셨을지 장전에 체크해야 할 개장전 탑3 먼저 오현진 팀장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BOJ 회의인데요. BOJ 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BOJ 회의는 사실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체크해볼 만한 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추후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 규모도 꾸준하게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엔화 가치의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화와 엔화는 이제 연동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반등하면 원화 가치도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원달러 환율의 안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매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BOJ에서 금리 인상 신호를 주면 이제 국내 증시 수급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시장을 해석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내일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분기 세부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인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은 전체 실적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는데 부문별 실적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 부문별 세부 실적 예상치가 반도체 부분 6조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조 원 초반대의 반도체 부분 이익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컨콜에서 HBM3 제품의 양산 일정과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관련된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HBM 관련주가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확정 실적에서 첫 번째는 세부 실적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HBM 관련된 로드맵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ESS 관련주 얘기입니다. ESS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연평균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나 큐셀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삼성 SDI가 미국에서 대규모 ESS 공급을 협의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ESS 관련된 공급 협의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AI 시대로 오면서 전력 수요량이 좀 급증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는 부분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대형 ESS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기존의 2차전지주라고도 볼 수 있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거의 바닥권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현진 팀장은 일본의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확정 실적 그리고 ESS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번에 그 EU에서 집행위원장, 여성 최초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제 펀데이가 이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자, 연임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지지를 많이 지금 현재 각 나라 유럽 국가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정책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럽 산업을 좀 보호하면서 러시아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겠다라는 좀 의지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공급도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뭐 지금 CS 윈드라든가 아니면 하나솔루션이라든가 SK 이터닉스라든가 여러 지금 회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K푸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K푸드 관련된 이제 수출 물량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62억 달러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이제 라면이죠. 라면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떡볶이라든가 핫도그라든가 그리고 그 냉동식품 뭐 김밥 할 것 없이 품종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조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41% 정도 작년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올해 하반기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롯데칠성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CJ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LNG 부분입니다. LNG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미래에 이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력의 51%가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인데 거기다 이제 석탄을 이제 원료로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로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61개 정도 대략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곳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49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LNG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미드오션 에너지라는 회사에 지분을 인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의 가스업체 이제 파밀리온 같은 경우에도 셰일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7천만 톤에서 20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인도 오일 회사도 지금 현재 LNG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이제 확장하면서 기존에는 지금 780만 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2천만 톤까지 확보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년 탑3 각각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분은 유럽 쪽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해봤고요. ESS나 K푸드, LNG 쪽에 관심 있는 업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탐색을 하는 상황인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스타트를 하게 될지 동시효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의 장세가 짙었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일부 기술주 칩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어제 800선을 좀 회복해줬었던 코스닥 오늘 0.2%가량 하락하면서 805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0.5%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2750선 다시 위협받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200의 하락폭이 소폭이나 더 깊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 추세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을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어제 2%가량의 반등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0.2% 소폭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0.9%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시장은 내림세로 출발하지만 제약바이오 그래도 버텨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하락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지금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역시나 0.8%가량 하락으로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해줬던 셀트리온 0.7%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0.9%가량의 소폭의 하락 출발 KB금융과 신한지주 집계되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어제 포스코홀딩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권에 안착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된다면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그래도 선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0.6% 하락 출발, 알테오제는 1% 하락 출발 예상되지만 삼천당제약이 0.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엔캠이 오늘 0.4%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10위권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보게 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이제는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7종목, 의료 미용기기까지 해서 7종목이 산재에 포진되어 있고 2차 전지 지금 3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장 후반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조금의 상승폭을 높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에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서는 지금 7월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96% 가까이 나오고 있고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음 이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기대감들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대로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또 실망감이나 뉴스에 초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양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생각보다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까이, 0.9%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2,74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
삼성전자도 0.8% 하락세로 출발했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2.3% 넘게 19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하락 0.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해주는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내림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은 동시호가 상황보다 더 깊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2,750선 내어줬고요. 2,740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0.4%가량 하락하면서 80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1%에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을 하면서 시장 지수 자체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애플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에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가 학습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애플 등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오늘 2% 이상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 캐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1%가량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즉 시가총액 20위권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 기업들 오늘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상승, 셀트리온도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어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0.9% 하락했고요. 기아가 오늘 0.5%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이 기아를 추격하고 시가총액 지금 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지주사들도 오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상승했고요.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네이버 0.8%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메프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네이버 쇼핑 그리고 쿠팡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네이버 오늘 0.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0.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인터넷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0.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도 0.1%가량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 그리고 에코프로가 0.3%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LB가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 오름세,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약진하는 모습 꾸준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2%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보톡스 관련 기업인 휴젤이 1.2%, 미용기기 관련 기업인 클래시스도 오늘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된 K-콘서트에 관련돼서 많은 인파가 몰렸고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2%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 역시나 좋습니다. 펄어비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0.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관련 기업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된다면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0.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유통과 상사도 0.4%에서 5%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0.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통 상사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랫단을 보게 된다면 응심료와 건설, 2차 전지, 전기가스 관련 기업들이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특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은 코스피가 0.7%대, 코스닥도 낙폭이 조금 더 나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 수준이었다가 약보합으로 하락으로 전환해버리면서 역시 0.4%대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자,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70억 원 넘게, 기관이 조금 더 많게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이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370억 원 넘게, 기관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원전 팀장과 함께 일본 쪽의 BOJ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 오늘 큰 변화는 없고요. 소폭 내리면서 1,382원대에서 출발하면서 1,383원, 82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제약바이오나 엔터 이 정도만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미증시는 보합 마감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국내 양시장 소폭 조정 출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증시고 이제 국내 증시고 FOMC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FOMC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FOMC에서는 이제 그 9월 금리나 100%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지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이나 아마존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기술적 부담을 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FOMC 이후에는 또 매수에 나셔서도 괜찮을 거라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오늘도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반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제 모아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실적에 포커스를 둔다면 실적 대비 화장품주가 확실히 못 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이후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정도만 이제 1%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가 지금은 다시 강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요. 영진약품, 부광약품, 현대약품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비만 치료제로 촉발됐었던 제약바이오주의 랠리가 조금 더 순환매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군까지도 그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을 좀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알테오젠 주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 창고업 정도도 소폭이지만 빨간불 켜고는 있습니다.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 이제 강세인데 동방 같은 경우 이제 TMF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해운주, HMM 이 종목도 이제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는 못 갔어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 1.2% 약세입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반발 매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IT주, 건설주도 모두 1%권 약세 출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불을 켠 종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이 지금 0.3%, 에코프로는 1% 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오현진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한국항공우주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오늘도 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7%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반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좀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매출도 20% 이상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잘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가 넘게 아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의 그 수리온 헬기 수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동유럽 쪽에도 지금 현재 FA50에 대한 전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수출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이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이 지금 현재 지수가 좋지 못한 흐름들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들 다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크래프톤이라든지 지금 게임주들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중에서 그나마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크래프톤이었는데 크래프톤이 이렇게 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그 밑단에 있는 게임주들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넥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이런 지수의 움직임과는 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게임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전장에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다양하게 HMM도 좀 올라와 있어요. HMM도 좀 올라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워낙 지금 현재 SCFI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만들려는지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KC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18%는 올라와 있어요. 이렇듯이 지금 해운사들의 움직임들이 이런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매수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형주도 마찬가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가 조금 주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등락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도 좀 나와줄 수 있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좀 신규 매수 물량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등락폭이 좀 강한 하루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장중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업종이었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장중 흐름들을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는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 업종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밸류상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FOMC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은 한국 시장 같은 게 상승 여력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올라갈 때 같이 상승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은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좀 물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좀 관망 추세로 좀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FOMC 회의가 끝이 나고 뭔가 우리가 움직이거나 매도를 해야 할 결정 시기가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확인하는 동안 개장하고 나서 대한전선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공시가 올라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374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374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56%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 한 3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몇 달 전부터 대한전선 굉장히 뜨거웠죠. 최근에는 주가가 약간 눌려있는 상황,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은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호실적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 대한전선은 약보합권 수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 대한전선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은배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여가 흐린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산발적으로 sek터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반도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우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다만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섹터 자체는 차익 매도 물량
물량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경계감이 다소 짙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도 꾸준하게 지금 검색 빈도와 관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임신 6주 낙태 금지를 하는 법안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낙태 금지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대선 이슈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검색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하면서 화장품 섹터도 전반적으로는 눌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개장한 지 7분여가 흐른 상황인데요. 상한가에 오른 종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옵티코어인데 옵티코어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6G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도 25%가량의 상승불을 켜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대왕고래 관련 이슈로 아이리소스가 지금 2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200억 원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동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과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KCTC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지금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산일전기 40% 이상 상승하면서 이로 인해 5만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물동량과 관련된 STX 그린로직스가 두 자릿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솔고바이오와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초전도체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산발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의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기업의 우리바이오가 7%가량의 오름세 지금 가장 강한 거래량이 쏠리고 있고요. 동방과 KCTC 역시나 쿠팡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도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인 CCS도 오늘 강한 상승 나옵니다. 9%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편을 보시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 실적을 발표한 뒤에 오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쏠리면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YC 같은 경우에 최근 급등을 했는데 오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 이상 빠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3%가량 하락을 하면서 최근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여전한 우리 시장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6%대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4%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 SDI도 1% 넘게 반등을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아까도 계속 체크해드렸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모두 2% 반등, 상승폭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엔캠도 0.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종목들 더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먼저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산일전기인데 어제 신규 상장을 했죠. 그래서 변압기 제조업체로 전력기 기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성장 모멘텀 스토리는 충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력기 기주가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동사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았었던 전력기 기주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기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산일전기의 주가를 이제 이정표로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주 중에 동일 고무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2% 상승인데 이 컨베이어 벨트나 건설용 고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캐터필라와 공급 계약 이슈를 한 이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재건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마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눌리는 위치에서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9,200원인데 한 8,500원, 600원 단에서는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2.5% 조정인데 애플이 그 구글이 설계한 AI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이렇다는 것은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TC본더 업체인 한미반도체 묶여서 같이 한 2% 정도 조정받는 모습인데 앞으로 AI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약간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기 위한 싸움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관련주가 더 치고 가기보다는 소외받았었던 기타 다른 IT 대형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든지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역시 덜 오른 반도체주를 보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잘 가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오늘 3%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오래간만에 엔터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JYP 엔터가 2% 넘게, SM도 1% 넘게, 그리고 하이브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나요? 네,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에 이제 연임이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플러스로 좀 전환되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유력 부대통령 후보가 지금 교통부 장관이 삼성 SDI를 오늘 공장을 방문한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이슈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삼성 SDI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은 좀 상승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입해 보시는 것도, 매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LG 에너지솔루션도 좀 반등 흐름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지금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5만 5천 원까지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이렇듯이 지금 국내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CMO라든가 CDMO 쪽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CDMO 쪽도 마찬가지고 CMO 쪽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년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는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지수가 좀 내려가고 조정을 좀 받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좀 보유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전문가께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부터요. 네,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정했는데 3분기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보시면 신한지주가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밸류업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돌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 편입 예비 종목은 당연히 이제 PER이나 PBR이 낮은 실적 우량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주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섹터들 통틀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하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수범 대표님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핸들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 선물 쪽에서 이제 매도한 금액이 2,393억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현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거래소 코스닥 큰 매도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선물 시장에서 5천억만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뭐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조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천억이 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 넘게 순매도를 좀 이어나간다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좀 등락폭이 좀 강해지고 좀 시장이 조금 약간 불안불안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떤 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핸들링을 해 나갈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 상황을 잘 체크를 해보자. FOMC에 앞두고 흐름을 저희도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작해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매일매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요. 화장품 관련주 주셨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뭐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콜마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최근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뭐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은 좀 종목별 차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콜마 좀 1.7% 이상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ODM 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 센시언트 뷰티라는 색조 원료 화장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색조 원료 화장품과 더불어 MOU를 체결함으로써 색조 화장품에 대한 파일을 좀 넓혀가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눌림목 이후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뭐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좀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글로벌 K-뷰티 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7월 달 후반에 들어서 좀 투신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화장품 업종에서의 좀 수급들이 함께 동반되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여전한 상황이죠. 뭐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 가격 전략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무난하게 지금 가격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7만 원 선을 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이 7만 5천 원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구간은 7만 원 선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완매도보다는 일부 매도 실현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가는 좀 기술적 이탈 자리인 55,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주 중에 하나 편입하신다라면 한국콜마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고점 7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7만 원 선까지 저희 한번 눈높이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국콜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슈가 선정되실지 궁금한데요.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 한 주는 세계 곳곳에서 통화정책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우리 시장에는 8월 1일 그러니까 목요일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박사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좀 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9월에는 인하가 100%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올해 몇 번 인하하는지 그 횟수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우선 7월 회의 네.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7월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윌리엄 더들리라고 전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아, 네. 최근에 실업률이 좀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의 이동평균, 평균이 지난 12개월 동안에서의 3개월 이동평균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네.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후부터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런 경험적인 법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이가 0.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9월 인하에 대해서 100%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통화 정책금리를 결정하면서 그 회의에 참가했던 분들이 평균적으로 올해 안에 금리를 몇 번 내리냐를 봤었는데요. 그게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달에는 그게 3회였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3월과 4월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5월과 6월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업률도 3.8%에서 약 한 4.1%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를 좀 더 많이 내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한 2번 정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3번 정도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8%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강건하다는 걸 좀 감안을 하면 3번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6월 회의 점도표가 공개됐을 땐 아무래도 5월에 물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로 좀 축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만약에 물가 하락률을 반영을 한다면 2회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준이 7월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어떠한 기조를 또 펼칠지도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의장의 기자회견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의 정책 금리 동결은 뭐 최근에 그 실업률이 4.1%까지 높아졌지만은 네. 여전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장기 평균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요. 4.2%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지만은 동결을 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7월 달에 회의의 어떤 전반적인 스탠스는 좀 비둘기파적인 더비시한 그런 동결을 얘기를 하고요.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에 발표되는 성명문이나 아니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아마도 예상컨대 지난 5월과 6월 달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둔화가 7월 달에도 계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최근에 고용시장의 어떤 둔화 상황을 반영을 하면 추가적으로 높을 것이 있어서 다가오는 9월 달의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둔화와 고용 안정이 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7월에는 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9월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중앙은행도 오늘부터 양일간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3월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 뒤로는 좀 비슷한 움직임이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떠한 또 스탠스를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올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연준이나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지만은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 인상폭은 15bp, 0.15%포인트 정도 돼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의 상한이 0.1에서 0.2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에 그 2분기 때 나타난 일본 엔화의 과도한 약세가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높이고요. 이것이 2차적으로 임금과 서비스 물가를 올려주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관계를 좀 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금리를 15bp 올리면서 이번 7월 달에 경제 전망 수정을 합니다. 네. 거기서 일본의 그 핵심, 그 코어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올해 1.9%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올해 전망치를 그걸 약 한 0.1에서 0.2%포인트 올려서 2에서 2.1%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뭐 또 일부 시각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일본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금리적인 부분도 이번 정책회의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서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의 유동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지금 네. 일본 중앙은행이 매월 6조 엔 정도의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국채 매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적 완화라는 조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니까 금리를 통화량을 더 풀어서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에서의 유동성 공급하는 것이 경제에 필요했었는데 지금 정책 금리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6조 엔 정도의
일본 국채 매입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일본 국채 시장에도 상당한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채 매입 정도를 점차 축소하는 것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맞는 것 같고요. 6조 엔 정도의 월 매입 규모가 내년에는 이것이 약 한 4조 엔 정도로 줄고요. 후년까지는 3조 엔 줄어가지고 분기별로 다음 1년 동안은 약 한 5천억 네. 엔 정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500엔 정도씩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뭐 금리는 인상하고 매입 규모 자체를 이렇게 줄이면서 긴축에 대한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일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엔화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뭐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볼까라고 봤는데 900원대를 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엔화가 반등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도 요즘에 좀 많이 들리고요. 이로 인해서 뭐 세계의 금융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엔화가 반등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네. 일본의 그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지금 0% 되잖아요. 네.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이 금리가 높은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멕시칸 페소 관련된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 기반이 되었던 일본의 낮은 금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 금리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면서 점차 금리가 올라가고, 반면에 해외의 높은 금리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주요국과의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금리를 올려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엔화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엔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엔화 수요가 올라가고, 일본 내에는 외화, 즉 네. 뭐 대표적으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엔화 가격은 올라가서 네. 달러 엔 환율이 이제는 내려오는 거죠. 엔화 강세.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맞습니다. 세계에 깔려 있는 엔캐리의 그 자금이 네. 얼마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메릴 린치가 2007년에 약 한 1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도이치은행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분야, 일본 정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국책은행, 그리고 정부 연기금 펀드들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약 한 20조 달러라고 네.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것들이 일본에 들어온다고 하면 엔화 강세가 유발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 엔화 강세는 사실은 금리 차를 보고서 해외에 나갔던 일본 자금들이 들어올 때 엔화가 강세되는 것은 엔화 표시로 금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 표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엔화 표시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본의 정책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랑 원화에 대한 연관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다시 강세로 들어오게 된다면 원화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그동안 이제 원화와 엔화의 그 네. 동행성, 상관관계가 높은 점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좀 강세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근데 이런 걱정은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어떤 구조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일본의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도 일본과 경제 구조가 같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출이 잘 돼서 같이 원화, 엔화가 동반 강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엔화 강세의 그 주 요인이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 우리는 이제 많은 나라들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엔화 강세의 동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최근에 엔화 강세로 원화 강세를 우려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실내로 보면 올해 7월 초와 지금의 엔화는 약 한 달러에 대비해서 5%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161엔에서 달러당 지금 154엔, 153엔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달러 원 환율은 지금 1,380원으로서 거의 그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어떤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화랑으로 인한 뭐 엔화라던가 원화의 강세가 아니라 일본 그 자체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도 네,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또 통화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금리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인하할 것으로 보세요. 네. 그리고 문제는 올해 뭐 8월 달에 인하뿐만 아니라 네.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해서 연말에는 4.5%까지 내려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좀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0%대로 미미하고 소매 판매라든지 실업률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 후반을 계속 3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은 다른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는 점이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거고 일본은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한국은행은 또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 부양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에 그 정책 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0.1%포인트 낮췄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중기 유동성 창구의 1년 만기 금리, 이게 이제 가계와 기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ECB는 벌써 유럽 중앙은행은 6월 달에 금리를 낮췄고요. 캐나다 은행도 지난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금리를 낮췄고 둘 다 올해 두 은행 다 올해 2번 더 인하할 거로 지금 그래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을 빼놓고서는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경제 전망이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벌써 2%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특히 핵심 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지난 6월 달에 산업 생산 굉장히 부진했고 소매 판매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빠르면 8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또 외환시장 그 불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이슈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좀 거시 건전성 대책을 가지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리에 대한 세계 각국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케나우일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